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네, 이번 인터뷰는요. 폭스바겐 연이은 배출가스 조작 논란입니다.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폭스바겐 그룹이 2000cc급 디젤차, 경유차에 이어서 3000cc급 차량에도 배출가스 조작 장치를 부착한 것으로 나타나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는데 휘발유 차량에서도 배출가스 장치와 관련한 문제가 발견돼서 업계는 정말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폭스바겐 문제가 끊이지를 않네요. 예, 아주 점입가경이고요. 예. 저도 좀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아주 난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2000cc급에서 이제 배출가스 조작 장치 부착이 발견이 됐었고 이번에 3000cc급 엔진에서도 소프트웨어가 발견이 됐죠. 예, 맞습니다. 지난달 이제 영국에서 관련 내용이 실은 외신을 타고 살짝 기사로 다뤄졌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폭스바겐이 그 당시에는 3.0 TDI 엔진은 배출가스 조작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네. 이틀 전이죠. 미국의 EPA에서 조사 결과에서는 3.0 V6 TDI 디젤 엔진에 탑재된 주요 차종이 배출가스 조작 프로그램이 장착된 것을 확인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이제 실내 테스트에서는 저감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일반 주행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테스트만 통과하기 위해서 했었던 게 드러난 건데 아니 근데 이렇게 드러나는 걸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글쎄요. 저도 이게 아주 정신이 혼미하고요. 예. 도대체 결국은 그 시스템 자체에서 결국은 끝까지 이제 가장 큰 문제는요. 조작 프로그램이 돼 있다고는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조작했는지를 정확히 밝혀내는 데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없거든요. 이탈리아만 해도 검찰에서 본사를 조사를 하고 있고 프랑스도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결론은 지금까지는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이렇게 추궁하다 보니까 자백의 형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로직으로 어떤 불법이 돼 있어서 이렇게 됐다라는 게 현재 명확히 없다 보니까 뭐 본인들 생각에서는 충분히 치팅을 해서 속여 넘길 수 있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밝혀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가요? 정확하게 그 메커니즘이 그러니까 어떻게 속여왔는지 이런 문제들이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밝혀질 수밖에 없고 또 이제 그 폭스바겐 그룹 자체에서도 상당히 큰 프레셔를 받기 때문에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뭐 국내만 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는 도로 주행 상황에서 배출가스가 기준을 초과하게 나온다. 이게 누구나 이제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위법 사항을 정확히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가지고 법적인 제재를 취할 어떤 규정이 아직 미비하고 없다라는 이런 부분이 아주 허점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공분을 하고 여러 국민이나 소비자들이나 여러 국가에서 지탄을 하는 것과 별개로 실제 법정에서 어떤 치팅을 써서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를 가했는지 이렇게 프루브하는 어떤 법적인 공방 부분에서는 다소 좀 클리어하지 않은 부분이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알지만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국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낮기 때문에 뭐 법무법인에서도 아시다시피 거의 1000년 가까이 이제 소송을 걸었지만 다들 이제 환경부의 결과 발표만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고 그게 이제 11월 중순에 일부 결과가 발표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차종이 추가되면서 연이어서 계속 3000cc 차량 가솔린까지 시험을 한다고 환경부에서 우리나라도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에서 많이 나온다라는 건 당연히 결과가 나오겠지만 어떠한 위법 행위에서 많이 나왔다라고 정확히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소송법 같은 경우는 소비자, 피해자들이 본인 피해 여부를 정확히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화나는 거하고 법정에서 이기고 손해배상을 받는 부분이 약간의 그 온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번에 이 3000cc급 디젤 엔진 장착이 된 차량 모델은 어떤 것들 있죠? 상당히 많습니다. 2014년에서 16년형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등인데요. 자세히 말씀드리면 14년형 폭스바겐은 투아렉, 15년형 포르쉐 카이엔, 2016년형 아우디는요 A1하고 A3 해치백에 A6 쿼트로, A7 쿼트로, A8, A8L, Q5 뭐
거의 모든 차종이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네요. 예, 스코타의 옥타비아나 뭐 세아트 레온 등도 알려지고 있는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기준보다 최대 예. 9배 이상 많이 나왔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뭐 2000cc의 문제점하고 거의 유사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직접 모는 차는 아니지만 많이 인기가 있는 차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파장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그동안은 뭐 디젤 게이트다 말다 이제 말은 많았지만 실은 이게 방송에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소비자들 입장에서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있었어요.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네. 당장 내가 운행하는 차에는 큰 피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오히려 폭스바겐 차가 싸게 파니까 뭐 구매 적기가 아니야 이런 농담들도 있었지만 그렇게까지요? 지금 이 정도로 예. 사태가 확대된다면 이제 훨씬 큰 파장이 예상되고요.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번에 발표된 차량도 약 80만 대 정도가 리콜 대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휘발유 폭스바겐 차량 덕분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이번에만요. 예. 그 전에 이제 1,100만 대였죠. 네. 근데 예전에 보통 이런 이제 언론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보통 20만 대, 200만 대 리콜만 해도 상당히 컸거든요. 그럼요. 근데 폭스바겐 덕분에 이제 저도 간이 커져서 예. 80만 대 하면은 1,100만 대에 비해서 뭐 그저 그렇다. 그다음에 예. 손해가액도 뭐 2조 5천억 정도면은 워낙 그 전 2.0 TDI에 대한 어떤 데미지 때문에 뭐 86도의 예상 손실 이런 부분을 접하다 보니까 네. 어떤 감이 좀 떨어지면서 정말 그 허탈한 감정이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럼 이번에 그 휘발유 차량 배출가스 장치 관련해서는 80여 만 대가 추가 리콜될 것으로 본인들이 그럼 폭스바겐 측에서 시인을 한 건가요? 그렇죠. 폭스바겐 측에서 80여만 대 정도로 이제 그게 리콜 대상이 될 것이다. 결국 이제 폭스바겐이 성명에서는 자기네 스스로 이제 내사를 거쳤거든요. 네. 그래서 배출가스 장치 관련 오류가 자기네도 발견이 됐는데 그 중에 휘발유 차량에서도 발견이 됐고 네. 결국 이제 이 부분이 다 휘발유는 아니고요. 80여만 대 차량에서 이산화탄소 수치가 좀 안 맞는 게 발견됐는데 네. 그 중에는 휘발유 엔진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80만 대 다가 휘발유 엔진은 아니고요. 디젤 엔진이 대부분인데 그중에 가솔린으로도 옮겨 붙었다. 요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네. 지난번에 이제 질소산화물 같은 어떤 발암물질이나 오염물질, 신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들에 대한 얘기가 대부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산화탄소는 이제 지구 온난화도 온난하지만 이산화탄소는 바로 연결되는 게 연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조금 검출되게 됐다는 얘기는 이산화탄소 배출된 수치를 기준으로 연비를 환산하는데 이게 잘못되고 치팅이 있었다는 얘기는요. 예. 결론은 연비에도 손을 댔다는 얘기거든요. 거짓말로. 아니 이런 일은 정말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글쎄 저도 정말 이거는 이해가 안 가고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됐는지 결국은 예. 제 생각에는 네. 워낙 조직이 방대지다 보니까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룹 전체 차원에서 이런 걸 알면서도 결정을 내려서 했을 리는 정말 전무하고요. 너무 조직이 방대지다 보니까 이런 연비 관련이나 배출가스 관련 한 부서에서의 예. 어떤 독단적인 결과를 어떻게 필터링하는 과정이 좀 부재가 있었고 그런 과정 중에서 어떤 양적인 성장을 통해 가지고 12개 브랜드를 흡수하는 과정에서 네. 어떤 양적인 팽창에만 너무 치중하면서 아니한 생각을 가졌던 게 이번 사태를 몰고 온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큰 문제죠. 예. 예. 브랜드 워낙 많고 몸집이 커지는 가운데 이제 말초까지는 뭐 회사의 방침이라는 게 안 통했다는 그런 말씀이 드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예, 이렇게 예. 되면은 그것도 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체고 또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고 하니까 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예. 기사들이 잘못 좀 나왔었네요. 휘발유차 80여만 대 이렇게 되니까 휘발유 예. 차량 80여만 대가 리콜인 줄 알았어요. 리콜 대상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근데 80여만 예. 대에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불일치가 나왔고 그 중에 최소한 휘발유 엔진이 추가돼 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3000cc급 이 그 조작 문제에 대해서는요. 예. 일단 당국에서는 그렇다라고 하는데 본사 측에서는 또 시인을 안 한다고도 하던데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폭스바겐에서는 아직까지도 3000cc는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EPA에서는 워낙 확실하게 이틀 전에 분명히 배출가스 조작 프로그램이 장착된 것을 확인했다라고 컨펌을 했거든요. 네. 결론은 이 얘기가 나오고 이제 이틀이 지났는데 예.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반론을 폭스바겐에서 제시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 심적으로나마 타이밍은 이미 지났고 EPA에서 조사한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마 법적인 검토 같은 것들을 하면서 그 예. 공식 성명을 조정을 하고 있겠죠.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나 뭐 전 세계적으로 리콜 타이밍이나 리콜에 네. 대한 어떤 발표 같은 걸 보면은 분명히 법적인 자기네 나중에 공방 여부를 염두에 두면서 몸을 사리는 모습이 계속 관찰되고 있어요. 네. 폭스바겐의 전체 지금 기업의 몸집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예. 이번에 이 80여만 대 리콜 관련해서는 대략 경제적으로 줘야 될 게 20억 유로, 우리 돈으로 한 2조 5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 그전 맞습니다. 것도 있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손실도 엄청날 것 같고 이미지 떨어지는 손실은 비용으로 측정하기도 어렵지 않을까요? 예, 그 경제적인 손실은 이제 여기서 뭐 2조 5천억, 기존에 86조 얘기가 나왔을 때 86조라는 수치가 네. 실제 보면은 5년간의 순이익 정도거든요. 예. 근데 폭스바겐이 디젤 차를 가지고 한 8년에서 9년 정도 전 세계 시장을 호령하면서 많은 수익을 거뒀고 그중에 5년치 수익을 내놓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처벌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볼 수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86조에 비해서 2조 5천억은 아주 작은 금액일 수는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그 충격은요, 처음에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의 충격과 버금갈 정도로 이게 도대체 곳곳에 이런 어떤 뿌리가 깊어졌다 이런 얘기가 드는 거고요. 물론 네. 이게 극복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만 그 세계적인 대기업이 극복을 못할 리는 없습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분명히 이게 이루어질 텐데 예. 이런 게 결국은 리콜 숫자만 해도 작년 판매 대수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문제는 빠른 시일 내내 리콜을 마무리하고 이걸 매듭을 지으면 모를까 우리나라에만 해도 1년 이상의 리콜 기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예. 리콜에 따른 그 차량의 수리에 대한 불만도 또 접수될 테고 이렇기 때문에 실은 폭스바겐 어떤 이 사태가 2, 3년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지 않을까. 네. 그런다라고 하면은 지금 정도의 어떤 포지션을 다시 회복하기는 좀 어려운 시점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점이라는 것은 좀 중장기적으로 이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좀 고통스럽게 가야 될 시간이 많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 뭐 이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기차 쪽으로 네. 개발하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너무 섣부르고 급한 발표였고요. 그러게요. 전 세계적으로도 다음 차세대 전기차가 차세대의 주력 차종이라고 컨펌된 게 없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아마 방향을 못 잡고 상당히 오랜 시간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였습니다. 총서 개고만 외국죠 고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즘 제가 대리운전하면서 좌우로 열심히 뛰어다녔더니 살이 그냥 쪽쪽 빠지고 있어요. 좌우로 정렬 2588 살 빠지네 살이 빠져 2588 살 빠지네 2588. 불에 타 허물어진 낡은 벽, 그 벽을 파고드는 찬바람에 다은이의 두 볼은 언제나 파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은이의 두 볼을 녹여준 건 좋은 이웃들의 따스한 손길이었죠.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던 집이 튼튼한 새 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만난 다은이의 볼은 행복한 웃음으로 붉게 물들었네요.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변화, 누가 만들까요?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후원문의 1599-0300 굿네이버스. 네, 생생경제 잠시 후 4부 이어집니다. 경제주치 시간은 오늘 세무상담인데요. 상장법인에 대한 대주주 요건이 강화가 되고요.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과세 방안에 대한 상담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경제수사대에서는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에 대처하기 위한 금융감독원이 통신사와 함께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는 소식 여러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요즘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점검 이상 없으신가요? 건설 현장은 높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많고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크고 작은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외국인과 고령의 근로자들이 건설 현장에 많이 유입되면서 그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근로자는 안전보호구를 꼭 착용하고 작업장 내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둘째, 사업주는 규정에 맞게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YTN 라디오 스스로 산재예방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든든한 우리 집 경제주치, 생생주치.
네, 경제주치의 시간이고요. 오늘은 세무상담과 이슈 시간입니다.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대주주면은 대부분 이제 주식 넘길 때 과세가 되는 줄 알았거든요. 네. 꼭 그렇진 않았나 봐요. 일단은 저희가 주식이라는 게 우리 상장법인의 주식들은 일반 소액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 과세 안 하거든요. 네. 증권거래에서 이제 대주주에 해당이 되면은 과세를 하고 비상장 주식 주주에 대해서는 대주주 소액주주 가리지 않고 과세를 해왔죠. 그래서 6313님의 그 상담 내용이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대요. 네. 상장법인에 대한 대주주 요건이 강화된다라는 이 얘기를 들었는데 예. 대주주가 되면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네, 일반적인 소액주주들은 사실 양도소득세 신경을 안 쓰고 주식 투자를 하셨는데 이번 세법 개정에 그 대주주 요건이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장 주식은 대주주 아니면은 양도소득세 과세를 안 했는데요. 네. 그럼 이 과세되는 대주주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인데 현재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년도 말 기준에 지분율 2% 혹은 총액 50억 이상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였어요. 예. 근데 이게 아주 반으로 뚝 잘라서 네. 내년부터는 1% 이상 가지고 있거나 25억을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가 됩니다. 아, 기준은 조금 줄어드는데 과세를 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전에보다 과세당하는 기준이 넓어져서 네. 양도소득세 과세당하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얘기고요. 코스피가 그렇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4% 시가총액 40억 이상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그 2% 네. 20억으로 낮춰지게 되는 거죠. 예. 더군다나 지금 현재 중소기업 대주주의 경우에는 그 세율이 똑같습니다. 그 소득세 10%, 네. 지방소득세 1%에서 11% 과세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22%로 세율도 대폭 상향이 되죠. 그래서 주식을 좀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에 대한 그 고민을 네.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 이제 대주주 확률이 높으신 모양인데 이렇다면 뭐 가장 쉬운 방법은 세법 개정 전에 매도. 지분율 예. 조정하기 위해서 매도하시는 경우고요. 근데 보통 대주주분들이 이 양도소득세 때문에 주식 처분은 또 안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보유 지분을 조정하실 수 없는 입장이라면 예를 들어서 뭐 팔고 대산다든지 취득가액 조정, 네. 그래서 양도 차익을 줄여본다든지 혹은 증여하고 나서 이렇게 지분을 좀 분배를 하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대주주를 판단할 때 본인이 갖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특수관계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까지 다 합산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대주주가 확률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전문가하고 상담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고 당장 이게 그 우리가 세법 개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시행은 아마 내년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될 것 같으니까 그 개정 추이 국회 통과 추이를 좀 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강화하는 배경은 뭔가요? 일단은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자는 얘기는 예전부터 계속 누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소득이 발생하는데 과세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이 형평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주식에서 발생하는 양도 차익을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죠. 네. 그리고 또 주식이라는 게 수시로 사고 팔다가 하다 보니까 한 해에 발생하는 양도 차익도 있을 거고 양도 차손도 있을 거기 때문에 소득 산정이 어렵다라는 측면도 있었죠. 근데 이제 대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파악하기 쉬운 면도 있었고 대주주는 최소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라고 해서 대주주의 기준을 좀 더 넓히면서 세원 확보도 좀 세원의 베이스도 좀 넓혀보자라는 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0151님인데요. 부모님과 장애가 있는 동생을 보살피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 콜택시 등을 이용을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부족해서 장애인용 소형 자동차 하나를 구매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용 자동차를 구매할 때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요건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일단 장애인용 차량에 대해서는 뭐 개별 소비세라든지 또 요건이 충족되면은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지방세가 다 면제가 됩니다. 우선 개별 소비세는 그 장애인이 본인 명의든 가족과 공동 명의든 한 대에 대해서는 무조건 면제입니다. 네. 예, 개별 소비세는 무조건 면제가 되고요. 만약에 차를
전에 가지고 있던 차를 못 팔고 새 차부터 샀다. 네. 그럼 일정 기간 내에 전에 갖고 있던 차를 파시면 됩니다. 그 요건만 해당하시면 개별소비세는 다 면제가 되고요. 네. 또 취득세나 등록세, 자동차세 같은 지방세는 그 요건만 만족이 되면은 그 감면이 되는데요.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네. 그다음에 7인에서 10인승 이하의 승용차나 예.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그리고 화물차 같은 경우 1톤 이하. 네. 그리고 이륜차 같은 경우는 그 면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이륜차면 오토바이 같은 거 네,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주의하실 게 사후관리 요건이 있어요. 이거를 취득하시고 나서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이 이전이 된다든지 혹은 굉장히 빈번한 사례인데 이제 장애자가 직접 운전을 못하니까 그 동거하고 있는 가족 명의로 네. 차를 사는데 동거하고 있는 가족이 사유가 있어서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장애인하고 주소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생기는데 이럴 경우는 감면받은 세액이 다 추징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자주 있더라고요, 보니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그 점만 주의하시면 그 장애인 차량에 대한 여러 가지 감세 혜택 네. 챙겨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 대까지 되는 거고 두 네. 대가 될 경우에는 처분을 일정 기간 내에 하면 네, 되고 그렇습니다. 다른 가족의 명의일 경우에는 같은 주소지에 있어야지 되겠네요. 네, 네. 6623님인데요. 해외 직구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직구 대행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 양쪽에 사무실을 두고 직접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구매를 대행해주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제가 얻게 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어디로 납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게 이제 워낙 국제적으로 예. 이 사업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우선 우리 소득세법에는 한국에 1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으면 거주자로 봅니다. 네. 한국의 거주자가 되면 국적에 관계없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 벌어들이든 소득이든 한국에 가세를 하게 됩니다. 가세권을 네.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중국에 나가시고 중국 내에서 사업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거소 주소가 있는 이상은 한국에다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네. 만약에 중국에서도 우리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 국내에서 세금을 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원천 지고 네. 가세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 중국에서 미리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그건 한국에서 그 외국 납부 세액 공제라든지 이중과세 조정 방법이 예. 있습니다. 모든 대부분의 나라가 우리가 조세 협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공제받고 차익에 대해서 한국 내에서 또 납세 의무를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유재선 세무사님과 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연예인들의 네. 과세 문제 얘기했던 기억이 나기도 하네요. 네. 어쨌든 우리나라에 거소지를 두고 1년 이상 산 사람들은 세금을 다 내야지 되는 거군요. 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 내 돈을 사수하라. 경제수사대. 네, 금융감독원과 함께하고 있는 경제수사대 시간입니다. 금융사기 수법이 정말 진화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도 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방과 대처 방법도 열심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 금융사기 대응팀의 김용실 팀장님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김용실입니다. 팀장님, 이번에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서 SK텔레콤과 손을 잡으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식으로 협업을 하시게 되나요? 일단 저희들이 대포 통장이라든가 이런 피해 금액은 줄고 있는데도요. 네. 아직 좀 국민들이 또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게 아무튼 계속해서 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사기 근절 노력 강화가 절실한 때에 이게 우리나라 최대 이통사인 SK텔레콤의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예. 또 고객 기반 이런 걸 활용하면 더 어떤 예방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저희들이 그걸 좀 제안을 좀 했습니다. 아, 그 어떤 것들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일단은 그 SK텔레콤 고객들한테는 이게 그 외국에서 걸려오는 그런 전화에 대해서 음성 안내로 국제전화입니다라는 그런 음성 안내가 들리고요. 국제전화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사기범들이 거의 대부분 외국에서 이런 어떤 전화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국제전화이니까 일단 한번 주의하라는 그런 그 어떤 뜻으로 해서 음성 안내를 이제 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핸드폰에 등록된 어떤 이런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라든가 또는 본인 어떤 그 핸드폰에 저장되지 않은 이런 전화가 울릴 경우에는 그런 어떤 그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안내 멘트가 이제 음성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고, 그리고 또 그 SK텔레콤의 T전화 웹을 이용해서 그 어떤 사기범들의 자동 어떤 이런 그 녹취 있지 않습니까? 사기범 목소리 이런 걸 자동 녹음 기능을 이용해서 녹음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면은 저희들이 그 보이스피싱 그놈 목소리 공개하듯이 그런 걸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사기범의 어떤 이런 그 보이스피싱을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게 이제 그런 내용으로 협약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국제전화입니다. 그러면은 외국에 그냥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뭐 굳이 그런 전화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도 국제전화라는 걸 일단 알려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 게 효과가 있을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등록되어 있는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 걸 말씀하시나요? 이제 핸드폰에 본인 제가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 어떤 이런 전화번호를 이렇게 이제 그 전화를 받아서 그런 게 그 제 전화번호에 그 등록을 해놓는다든가 또는 제 전화번호에 등록되지 않은 뭐 다른 전화가 올 경우에는 이게 좀 그 주의가 필요한 전화라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음성 안내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 발신자가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 차단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도 이제 주의가 필요한 전화라는 게 물론 차단해서 전화가 걸려오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게 나오지 않겠지만 그런 전화가 차단한 전화도 어떻게든 해서 전화가 걸려왔을 경우에는 그걸 이제 그 SK텔레콤에서 인식을 해서 주의가 필요한 전화라는 것을 한번 음성으로 안내를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괜찮은데요. 그리고 이 보이스피싱범의 녹취도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T전화라는 앱은요. 이 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특정 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나요? 현재는 그 SK텔레콤의 전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소비자들. 이런 분들이 T전화에 대한 그 웹을 설치를 해서 거기서 이제 자동 녹음 기능을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또는 녹음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그걸 선택해서 녹음을 하지 않고 그냥 선별해서 녹음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통신사는 일단 SKT를 쓰고 있어야지 되고 그다음에 핸드폰의 운영 체계가 좀 다르잖아요. 안드로이드 폰이 있고 iOS 폰이 있는데 그건 상관없어요? 아이폰은 안 되고요. 안드로이드 폰만 이제 현재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괜찮은 서비스를 협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무튼 그 SK텔레콤에서 그런 걸 좀 흔쾌히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저희들도 상당히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포통장 근절에 많이 나서 오셨고 실제로 좀 많이 없앴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아직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또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또 내놓으셨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거래가 장기간 이제 1년 이상 장기간 미사용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소액인 경우야 한 10만 원 정도 미만 이런 금액에 대해서는 직접 그 은행에 또 방문하지 않고 어떤 인터넷이라든가 전화로 이렇게 이제 그 거래를 이렇게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이제 그 도입해서 현재 일부 은행에서는 시행 중에 있는 은행도 있고요. 아마 올해 연말 안에는 전부 다 그 간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전화로 이렇게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런까지 해서 가능한 것으로 다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놔둔 통장 자체가 대포 통장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신규 계좌 개설은 지금 그 창구에서 엄격해서 네. 계좌 개설이 쉽지는 않거든요. 자금 사용 목적이라는 이런 게 자금 목적이라 이런 게 다 이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 그런 거라서 계좌 개설이 쉽지 않은데 네. 기존에 이제 개설된 계좌를 가지고 대포 통장으로 이용되는 그런 계좌가 많다 보니까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계좌를 저희들이 대포 통장 근절 차원에서 그렇게 조치를 이제 한 겁니다. 예. 예, 저도 그러고 보니까 한두 개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통장이요. 예,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어디 은행에 어떤 이런 통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다 해지를 하려면은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을 해서 해지를 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 시간적인 저기도 따르고 그래서 그걸 편의상 그 해지로 할 수 있을 경우에 이제 유선으로 전화를 해서 자기의 어떤 이런 그 인증 절차를 거친 다음에 거기서 바로 그냥 해지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겁니다. 계좌를 없애지 않고요. 나중에 언젠가 또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놔두고 싶은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영업점에 그냥 얘기를 하면 되나요? 예. 그래 이제 그 계좌를 없애지 않고 그 장기간 사용하지 않다가 거래 재개를 할 경우에는 영업점을 방문해서 본인 확인 등의 어떤 절차를 거친 다음에 다시 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는 또 어떤 사기범들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나요? 주로 요즘은 그 사기범들이 이제 예전에 사용하던 그런 어떤 유형 수법을 계속해서 그 반복적으로 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제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이라든가 검찰 사칭이라든가 이런 거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어떤 그 PC에 그 스마트폰이나 PC에 악성 코드를 이제 심어가지고 그런 그 포털 사이트가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 사이트가 나오는 거죠. 여전하게 그런 걸 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절차 거기서 하라는 대로 이렇게 따라 하다 보면은 현금이 다른 쪽 사기범 계좌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게 이제 피싱 사이트 연결이 되고 악성 코드가 이렇게 심어져서 그런 어떤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런 경우 있던데요. 이 프랜차이즈로 어떤 사업을 하면 뭐 좋다라고 해가지고서는 투자금을 가상화폐로 지불을 한다라고 해서 이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유인을 해서 결국은 정보도 빼가고 사기도 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주로 그 유사수신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어떤 이런 유사수신 법령에 따라서 인가나 허가나 이렇게 등록 신고를 해야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어떤 등록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이제 고수익 보장하는 어떤 이런 불법 자금 모집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알겠습니다. 유사수신 행위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유사수신 행위라고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뭐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다. 그렇게 하다 보면 고수익을 보장해준다. 또 프랜차이즈 치킨 사업을 미끼로 또 고수익 보장해서 투자금을 받아서 이제 또 그저기 막아버리는 가지고 이제 또 달아나는 그런 거 있고 송이버섯 뭐 소자본 창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뭐 새로운 투자자 모집 시에 뭐 예를 들어 추천 수당이라든가 후원 수당 지급을 미끼로 한 다단계 판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무튼 뭐 무조건 전부 다 고수익을 보장을 해준다는 그런 불법 광고를 또 하고 그렇게. 팀장님, 이거 시간이 너무 넘어가가지고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금감원 금융사기 대응팀의 김용실 팀장이었습니다. 김경희 생생경제 4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안주 수출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했습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